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21학년도 6월 모평 가장 빠른 경향분석 국어회 저는 남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걱정철의 김철회입니다. 앞에 이름 앞에 그런 걸 살짝 붙여요?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습니다. 자, 하루 동안 6월 모평 중요한 시험 치르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 라이브로 진행하고 가장 빠른 경향분석 여러분 라이브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금 벌써 많은 학생들이 댓글창에다가 이렇게 글 올려주고 있는데 저희 둘이 이제 시작하기 전에 열리기 전에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학생들이 와 잘 봤어요 막 환호성 지르는 소리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네요. 네네 쉽지 않았죠. 네 그리고 어쨌든 시험을 하루 종일 치르느라고 고생했고 아직 5시 반이기 때문에 미처 시험 끝나고 집에도 못 간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시험 하루 종일 치르려고 일단 고생한 자신을 스스로를 이렇게 다독여주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고. 그 자신에 대해서 최고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험 잘 봤든 못 봤든 간에. 네, 가장 빠른 경향분석 라이브로요. 지금 국어가 처음 1교시 국어니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장황해질까봐 제목에 넣지 않았습니다만 EBS의 경향분석은요. 가장 빠르고 또 가장 정확하고 가장 풍부합니다. 그렇죠? 네. 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봤던 이제 시험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다시 보기 나오나요? 네, 김별민 학생 나옵니다. 그리고 총평 대신 오늘은요. 1, 2, 3부, 4부, 5부, 6부 이렇게 앞에 요 강의를 녹화해서 탑재를 하기로 했으니까 또 그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참 홍보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라이브이다 보니까 이벤트가 또 있잖아요. 그죠? 라이브 이벤트. 네. EBSI. 여러분이 EBSI SNS에요. 라이브를 인증을 하면 선물이 정말 와르르르르르르르 떨어진다고 합니다. 떨어진다? 쏟아진다고 하죠. 쏟아집니다. 쏟아진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SNS에다가 현재 라이브 화면을 캡처하시고 SNS에 올리고 그러면은 될 거고 EBSI의 SNS 확인하면 구체적인 방법이 방법을,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총평을 한번 얘기를 해볼 시간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우리 라이브 자주 하잖아요, 그죠? 종종 하면 네, 가끔씩 했죠. 네, 댓글 봐가면서 또 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가 있는데 일단 꾹꾹 눌러가지고 알찬 정보를 담는데 좀 신경을 좀 쓰고 정신을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평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쉽지 않은 시험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누가 쉽다고 얘기하면 쉽지 않은 게 맞습니다. 1등급 컷은 90점대 초반으로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90점대 초반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쉽지 않다라는 걸 나타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6월 모평에서 몇 점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거는 수능 때 내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받느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6월 모평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점수에만 신경 쓰지 말고요.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서 나의 실력을 끌어올릴 것인지에 대해 더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네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험에 대해서 저는 이런 인상을 받았어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말이죠. 뭐랄까요? 이제 평가원의 내공이 느껴지는 그죠? 뭔가 안정 속에서도 변화를 꾀하는 그런 파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절묘한 어떤 선지진술 방식을 통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착각할 만한 그런 진술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꽤 곳곳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어려웠던 게 당연하고요. 사실 솔직히 둘이서 시작하기 전에 얘기 나눴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시험이 과거에 막 불수능, 마그마 수능 그런 얘기 들을 때만큼 그렇게 어려웠던 시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들어있는 함정들이 아마 여러분들을 곤란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올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힘들게 멘탈 관리하면서 친구들이 이렇게 시험을 봤기 때문에 더욱더 까다롭게 여겨졌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 간단하게 여러분이 유념해야 될 사항 짚어주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원 시험으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바뀐 교육과정이 적용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든다고 한다면 그건 교육과정의 변화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가
여러분의 수능 결과와 또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 잘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기 지금 벌써 전우치 뭐 부들부들 막 올라오고 그러네요. 네, 헷갈리는 어려웠어요. 선지가 많았다는 그런 진술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 중에 가장 많은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뭐 화작부터 먼저 막 탈탈 털렸다. 속된 말로 많이 학생들 쓰는 말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뒷부분까지 끌고 갈 이렇게 그 동력을 좀 잃게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네. 경우도 있었어요. 자, 세부적으로 어떤 그 특징들이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순서를요. 원래 1번부터 하면 이제 화작부터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저쪽 가서 문제를 좀 언급해가면서 독서, 언어 학생들이 제일 먼저 궁금해하고 제일 어려워할 분야 아니겠습니까? 네. 조금 더 상세한 설명 김천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 설명 마치면 또 바로 문학 이어지니까 문학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잘 기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저는 전자칠판 앞으로 갈게요. 네. 자, 여기 자리를 이동을 했습니다. 가장 빠른 우리 경향, 국어의 경향을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먼저 언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과거에 기존에 문법이라고 얘기를 이제 많이 했었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서부터는 과목명 자체가 이제 언어와 매체로 바뀌었고요. 이번 올해 수능에서는 그 매체 부분은 빼고 언어 부분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문법의 경향을 그대로 이제 따라서 출제가 이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14번과 15번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14번, 15번이 상대적으로 다른 문항보다 이제 난이도가 높기 때문이기도 한데 여기 보기의 사례가요. 약간 복잡한 사례라는 겁니다. 이 사례가. 그래서 이 사례를 여러분이 꼼꼼하게 잘 분석할 수 있어야만 이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억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라고, 니은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라고 이 선택지들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서술 자체도 살짝 약간 낯선 느낌이 들어요. 이런 서술의 변화 자체도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익숙해져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14번 문항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번 같은 경우도요. 여기에 사례가 제시가 되어 있고 이 사례와 관련하여 한글 맞춤법에 그 조항을 적용해서 이것을 잘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역시 사례를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얼마나 내가 잘 파악할 수 있느냐입니다. 조사와 의존 명사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사례를 가지고 분석하는 능력은 이전에도 여러분 중요했던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이후 학습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문법 개념만 막 외우지 말고요. 사례를 하나하나 자꾸 내가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지를 잘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어서 독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여기 독서 첫 번째 세트를 딱 펼치니까 가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가나로 이렇게 지문이 구성이 되는 거는 문학에서나 사실 보던 건데 이렇게 독서에 나왔는데요. 6월 모의평가에 이 형식이 사실 근데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5월에 공개된 시험지에 이렇게 독서 세트가 가나로 먼저 제시가 됐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2022학년도 수능 그 문항을 예시로 이제 보여준 것이었는데요. 거기서 이미 공개가 된 거고, 그렇다면 이렇게 가나로 세트를 묶는 것은 이번 수능에도 또 이렇게 나올 거냐라는 게 우리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올해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가나로 엮인 지문을 독해할 때 일종의 스킬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읽을 때부터 내가 파악해야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건 바로 뭐냐면 서술 방식에 있어서 가나의 차이점이라든가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처음 독해하는 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다면 시간 절약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걸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실력을 기르는데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20번 문항도 이제 여러분이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20번 문항이 주제통합적 읽기와 관련하여 가나 세트로 묶은 이 세트에서 평가원이 가장 지향하는 문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의 문항은 수능에 또 출제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신경 써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요. 갑, 을, 병이 있는데 을과 병의 이 견해 재구성한 걸 보면요. 여기에는 가와 나의 관점이 섞여 있어요. 가는 과거제의 사회적 기능과 의의에 대해서, 과거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서술한 글이고 나는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보완하는 방안까지 제시를 한 것인데 가나의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 관점 다른 거를 섞어서 문제로 낸 거거든요. 그거는 읽은 결과를 비판적으로 잘 재구성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인데 이런 20번 같은 유형의 문항 꼭 신경 잘 써서 여러분 앞으로 유형 또 나오니까 다음 시험에 더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에서요. 이제 오답률이 가장 높은 두 개의 문항을 얘기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는데 28번 오답률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지문의 특성상 두 개의 기술에 관한 정보가 섞여 있었습니다. OIS 기술이랑 그 다음에 DIS 기술이라는 것이 섞여 있었는데 그 지문을 독해할 때부터 우리는 OIS 기술과 DIS 기술의 그 원리 방법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사실은 또 이해를 했어야 돼요. 여러분 수능 평가원 지문에서 정보량이 많다 하면 둘 이상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꼭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답을 고를 수 있는 문항이 나옵니다. 그 점 유념해서 두 기술의 차이점을 또 해설 강의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거니까 어떤 점에 주목해야 되는지 잘 파악해서 이런 유형 앞으로 또 나오면 절대로 틀리지 말자고요. 알겠죠? 이게 추론적인 사고를 하는 걸 필요로 하는 것인데 꼭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32번 문항도 역시 오답률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요. 그 이유는 뭐냐면 A를 적용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됐는데 A로 묶인 부분에 보면요. 유인 비용이라는 것과 접근 비용의 개념이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두 개념과 관련하여 쉽게 얘기하면 위아래 이 방향성이 있는 정보가 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두 개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위아래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그 원리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추론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사고 과정이 살짝 복잡하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사고를 해야 하는 그런 유형의 문항, 특히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론해야 하는 문항, 이 유형도 수능에 또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번도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하고 해설 강의를 통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학습하는데 꼭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요 언어, 독서 결국 가장 어려운 문항들이 여기서 이제 출제가 되는데 꼭 완전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나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어서요 우리 문학 또 남궁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위아래 이거 춤추는 줄 알았어요. 춤을 출 줄 결국 기대를 했는데 안 하네. 자, 갑니다. 화작 먼저 얘기하고요. 문학 저는 넘어갈게요. 지금 학생들 댓글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제 가나 쪼개진 독서 지문에서 당황했다는 얘기 많았었는데 그 전에 제가 처음에 언급했었습니다만 화작에 관해서 이야기 많이 했었습니다. 학생들이 요 달라진 화작 요번에 새롭게 평가원 측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이렇게 운신의 폭을 좀 넓혔달까요? 즉, 자, 첫 번째 세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변화,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꼈던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화작의 어떤 주요 변화들은요. 9월 모평에 또 이런 식의 변화가 선보인다? 그럴 경우에 11월까지 또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변화가 있다면 거기에 잘 대응해내는 우리의 능력도 길러야 된다는 생각이죠. 갑분춤. 화작 진심 너무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봅시다. 첫 번째 세트가요. 제가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1부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놓겠습니다만 화작 처음에 1번에서 3번 세트는 주로 강연이나 발표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갑분 연설. 갑자기 연설이 출제가 됐습니다. 다소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본질은 또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왜? 어떤 이 정보성을 담고 있습니다. 연안 생태계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면서 목적은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연설을 제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번처럼 말이죠. 듣기와 말하기를 결합한 문제를 살짝 내면서 여기에 문도에서 말이죠. 연설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해서 그것을 기억이라는 내용과 결합해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선지를 정답으로 골라야 되는 문제가 나와서 살짝 당황스러울 수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 세트부터 그렇죠. 자, 조금 당황했는데 그 다음에 또 가니까요. 두 번째 세트 화작융합 이른바 빅 세트. 여기가 또 당황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이제껏 선보이지 않았던 보통은 화법 대본 하나 장문의 초고 하나 이렇게 가나로 제시됐는데 이번엔 가나다. 그래서 나의 일종의 토의와 다의 건의문에 애초에 원인이 된 어떤 한 학생이 쏘아 올린 작은 공. 홈페이지에 올린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먼저 가로 주고 그에 따른 토의 그의 결과로 작성한 건의문 이렇게 가나 다가 되니까 더 읽을 거리가 많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더 부담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4번 문제가요. 교육과정과의 연관성을 높인 측면도 또 있습니다만 아까 독서의 설명과 이어지는 건데요. 4번 문제가 이제까지 화작 문제에서는 별로 다루지 않았던 요소들, 즉 구어 담화와 문어 담화의 어떤 특징, 그것이 사실은 화작에서도 다루게 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에서 다루고 또 문법에서도 언어 파트에서도 또 다루거든요. 자, 그 내용들을 출제 요소로 삼은 본격적인 출제 요소로 삼은 독특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선지가 진술하는 바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자, 그런 점들을 언급하고 자세한 얘기는 이제 화작 일부 강의에서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인데요. 저기 보세요. 이 8번에서 10번 마지막 장문 세트에서 수집한 자료 목록을 줬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여러분이 익숙해져 있던 그 문제 유형은 저기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평가 문제가 실제 자료들을 막 줘요. 인터뷰 자료도 주고 통계 자료도 막 주고 그런 자료들을 보다가 일종의 자료 목록만 주고선 문제 8번을 이렇게 거기서 선별 기준으로 가나에 그렇다 아니다를 판별하는 이런 식의 문제로 이전까지 본 적이 없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요. 허둥대다 보니까 뒤에 문법 기다리죠, 독서 기다리죠, 문학 기다리죠. 어떻게 다 해결하겠어요. 허둥대다가 시험 성적이 더 잘 안 나왔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지금 연습 게임이니까요. 이따가 또 우리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런 변화를 보여줬다면 여기에 대응하는 맞춤형 전략으로 열심히 또 대응해 나가면 돼요. 그래서 본 수능에선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빨리 정답만 골라내게 또 함께 열심히 공부합시다. 자, 문학에 관한 얘기 잠깐 할게요. 소설, 황망근. 아까 갑자기 분위기 토끼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다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은 저랑 같이 수능 특강 문화 열심히 듣지 않은 사람인 것 같은데 같이 들은 사람들은 알 텐데요. 제가 요거 토끼 나오는 그 환상적인 경험에 관한 이야기 재미있게 이야기로 막 그래가지고 그때 학생들이 너무 재밌었다고 그 얘기가 딱 그대로 출제가 된 겁니다. 어떤 학생 아까 시작할 때 시작하기 전이었는데 그 얘기 딱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 다른 대목이 나왔어도요. 강의를 통해서 열심히 들어서 다른 대목까지 알고 있었던 사람은 익숙할 수 있는 지문. 근데 34번 문제는요. 만만치 않습니다.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요. 약간 독특하게 출제가 됐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 이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서술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형하고 조금 다른 문제를 출제를 함으로써 사실 1번과 2번 이런 선지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게 변별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거다. 이런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을 테고요. 또 하나. 자, 아까도 많은 학생들이 얘기하던데요. 마지막에 갈래복합 세트. 그래서 고전소설 전우치전하고 그다음에 영화 전우치의 그 시나리오가 나온 그 세트가 마지막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에 쫓겨가지고 더 깊이 생각 못하게 되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플러스 지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요. 문제가 살짝 헷갈릴 만한 구석들, 선지를 그런 걸 배치를 막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어렵게 여겼을 겁니다. 그 42번도 굉장히 많이 틀렸을 테고 45번 문제, 마지막 문제가 이렇게 우리의 발목을 잡을 줄이야. 자, 2번, 3번, 4번 선지들이 왜 맞고 왜 틀리는지에 대해서 가만히 골똘히 생각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오답률이 높았을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별로 낯설지 않은 지문 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지 하나하나의 진술들을 꼼꼼히 봤어야 했던 이런 문학, 더 자세하게는 해설 강의 5부, 6부에서 저와 함께 만나기로 하고요. 이제 저쪽 가서 김철원 선생과 우리 함께 이후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네. 지금 뭐 남규 선생님 강의할 때 이렇게 올라오는 글들을 보니까 어려웠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어려웠던 이 시험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이냐, 이제 앞으로 향후 학습 전략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화작 20분 이상 걸리는 학생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럴 수밖에 없죠. 화작부터 어떻게 해야 좀 되는지 간단하게 또 얘기를 해주시면 또 제가 언어하고 독서하고 그다음에 또 문학 이렇게 하죠. 네, 화작은요. 늘 이야기합니다만 빠른 시간 안에 정답만을 골라낼 수 있는 영리한 문제풀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작은 사실은 변화하지 않지만 매번 변화하는 역설적인 설명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트마다 새롭게 출제됐을 때 그 세트의 맞춤형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순간적으로 세워낼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힘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수능 개념, 그리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기출문제들을 그냥 무턱대고 읽고 풀지 말고 열심히 전략적인 사고를 의식적으로 하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유효적절한 설명들을 덧붙여놨죠. 강의와 함께 하세요. 화작 자신 없는 사람들은요. 언어요? 네. 언어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언어는 학생들이요. 뭐 어간이니 어근이니 어미니 뭐 조사니 자 이런 것들을 먼저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합니다. 개념을 외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개념만 알지 사실 실제 이제 사례가 바뀌면 그 바뀐 사례에서 어근이니 접사니 조사니 의존명사니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못 찾아낸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사례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죠. 사례 중심으로 이 사례에서 어근이 무엇이고 접사가 무엇이고 조사가 무엇이고 의존명사가 무엇이고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는 그런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독서와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 우리 지금 어떤 과정에 있냐면 바뀐 교육 과정이 처음으로 적용된 시험을 치러야만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 과정의 변화와 관련하여 교과서에 있는 학습 활동을 문제로 이제 많이 구현을 해낼 거예요. 가뜩이나 첫 해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법에서도 탐구형 문항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또 이제 될 수가 있거든요. 탐구형 문항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또 그것도 무엇이냐면 사례를 분석하는 힘을 여러분 갖추는 겁니다. 그 점 유념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요, 바로 독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 독서? 네, 독서 얘기하고 문학 하시죠. 네. 그리고 뭐 학생 질문이 왔는데 김별원 학생이 할아버지 문제가 이제 그 문법 문제인가요?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할아버지 문제가 그 사례와 관련해서 그 사례를 얼마나 잘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런 유형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독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독서 첫 번째 세트 가나로 나뉘어져 있는 것, 바뀐 교육 과정이 적용되면서 더 강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능에 그렇게 가나로 주제 통합적 읽기를 강조하는 문제 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해서 해설 강의 참고해서요. 앞으로 그런 지문을 어떻게 읽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꼭 잘 익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28번, 32번 많이 틀렸을 텐데 그 유형의 문항들도 출제 요소 파악하고 추론적 사고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지 잘 익히면요. 지금 6월입니다. 여러분 12월 3일에 있는 수능은 정말 잘 볼 겁니다. 자, 이어서요. 문학 남궁희 선생님이 설명드릴게요. 네, 문학은요. 이렇게 먼저 얘기할게요. 두 가지. 첫 번째, 연계교재의 중요성. 수능 특강 문학하고 그다음에 수능 완성에 지금 이번에는 수능 특강 문학만 단독 범위였습니다만 수능 완성까지 이제 9월에는 포함이 되겠죠. 그랬을 때 연계교재에 수록되는 작품들에 대한 철저한 공부. 그게 당연히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번에 손택수의 시 같은 경우에는 비연계했습니다만 그걸 제외하면 나머지 중에서도 특히나 뭐 예를 들면 뭐
관동별곡 같은 거는 하필 또 우리 둘이 함께 강의했던 4주 특강에서 공부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연계 교재였지만 EBS 교재에서 또 연계 출제된 셈입니다. 그럼 물론 연계는 아닙니다만 뭐 준연계에 해당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즉 그 얘기는 곧 뭐냐면 연계 교재는 필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비연계 교재들까지 충분히 공부해 놓은 사람들은 사실 이런 정도의 작품 선정, 이런 목록에서는 상대적으로 지문을 읽어내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해두어 연계 교재 기반의 공부를 철저하게 해둬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또 늘 그렇듯이 강조합니다만, 또 두 번째는요, 하나는 자, 연계 대상이 되는 작품을 공부할 때 혼자 낑낑 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걸로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EBS 강의가 있고요. 제가 아까 황만근 얘기했습니다만 또 전우치도요. 그 들보 이렇게 가져가는 이야기 같은 것들은 전우치전 설명할 때 다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대목에 대한 이야기, 또 엮어 읽을 다른 작품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강의를 통해서 제공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시간을 내서 혼자 고민하고 고생하지 말고 선생님의 설명과 뒤 배경 설명, 이어지는 설명, 풍부한 어떤 설명들과 함께 예측하고 대비하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분야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그렇죠? 지금 네. 저기 올라오는 글들 중에서 제가 설명하는 동안 뭐 특별한 이번에 비문학 쉬웠나요 하는 글이 있네요. 비문학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요. 근데 아까 어떤 학생이요, 비문학이 쉬웠어요, 문학이 어려웠어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문학의 그 선비들을 보면 정말 꼼꼼하게 읽어야지 답을 잘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년의 시험에 비해서는 좀 문학도 학생들이 이제 어렵게 느낄 만한 요소들이 좀 충분히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그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죠, 평가원이 학생들의 잘못된 반응을 이끌어내는 그 노하우들이 점점 더 축적되고 있다는 느낌을 문학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기술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학생들이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에 특별히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지금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또 이렇게 라이브에까지 와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막 댓글도 올려주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학교에서 시험지 받아서 여러분처럼 마스크 끼고 교실에서 이제 우리 반 학생들이랑 같이 문제 풀었거든요. 정말 시험 답답하더라고요. 감독하면서 풀었어요. 네,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하루 종일 마스크 끼고 문제 풀었잖아요. 정말 고생 많았고요. 그런 여러분의 노력을 정말 끝까지 우리가 응원을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정별 이 학생이 김천 선생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하네요. 자신이 90점을 맞으면 위아래 춤을 춰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올리세요. 뭐 위아래 길게는 못 진짜요? 추지만 진짜? 짧게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와, 이거 정말 파격적입니다. 근데 이거 나가면 우리 학교에서 큰일 나는데. 자,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심적 또 신체적 여러 가지 그 환경이에요. 네. 근데 잘 이겨낼 거라고 믿고요. 저희들은 지금 여러분 알지 모르겠는데 지금 해설 강의를 막 찍다가 와서 지금 라이브하고 또 마저 찍으러 가야 되거든요. 네. 열심히 내공 기르는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또 만나고 앞으로도 다른 강의들을 통해서 또 더 만나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그렇지만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더 많은 힘을 팍팍 드릴 테니까 우리 함께 공부해서요, 수능에서 최고의 그런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본 시험은 이제 연습 게임이에요. 네. 낙담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예방주사 한번 독하게 한번 맞았다 생각하시고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자, 용기 내라고 같이 파이팅 우리 하면서 파이팅 한번 할까요? 네. 자, 구호 하나 둘 셋 한번 해주시죠. 네. 자, 하나 둘 셋 하는 겁니까? 네. 안 합니까? 하나 둘 셋 하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셋 파이팅!